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대여금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매출 채권인데요. 매출 채권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다르게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을 말해요. 상기업에서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하면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매출채권은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통합해서 부르는 통합계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분기할 때는 매출채권 통합계정을 쓰진 않고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바드러움은 바드러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은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서 받을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자, 10월 5일 날 상기업에서 상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요 받을 돈 자산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중에서 4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회수했대요. 자,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금으로 돌려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은 감소하면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바드러움을 한번 볼게요. 자, 바드러움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 동일한데 이거는 상기업의 입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받은 겁니다. 어음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하고 약속한 하나의 증서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음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어음은 물건을 살 때 대금 지급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또 갖다 팔아서 자금을 또 융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보다는 자금 융통 차원에서는 좀 더 낫죠. 그렇죠? 자, 사례를 한번 보시죠. 10월 7일 날 상기업에서 상품 9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자,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바드러움이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으로 회수가 됐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이 당좌예금 자산으로 교환된 거니까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하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 되겠죠.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음은 좀 더 유용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어음을 갖다 팔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요. 또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과 같은 부채를 갚는데도 이 바드러움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배서라고 그래요. 배서. 배서. 근데 우리가 배서라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엄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심 위임 배서. 자, 추심 위임 배서라는 건 뭐냐면 추심이라는 말은 대금 회수의 약자예요. 대금 회수를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만기가 되면 자, 우리가 물건을 팔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속된 날짜가 되면 그 거래처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은행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뭐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 은행에 가서 이 어음대금 회수해 주세요라고 대금 회수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걸 추심 위임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여러분 그냥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추심료를 받아가요. 이 추심료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100만 원의 상품을 팔면서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대변에 발생했죠. 자, 8월 9일 날 요 어음이 만기가 돼서 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료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좌예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자,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겠죠. 3만 원만큼은 뭘로 하면 된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서 양도예요. 자, 배서 양도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한테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러움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체한테 또 상품을 구입해 와야 돼요. 근데 어음이 있지 돈은 없잖아요. 현금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오면서 내가 요 받으러움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받으러움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월 9일 날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상대방에게 약소금을 받았다. 그러면 자,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00만 원.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의 증가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어음이 100만 원이 있는데 자, 우리가 다른 회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부채가 300만 원이 있대요. 자,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한테 받았던 어음으로 이 외상 매입금을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겠죠. 자,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으로 줬어요. 그럼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빠져나간 걸로 처리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 마지막입니다. 자, 어음의 할인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배서 양도한 게 아니고요. 어음의 할인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은행의 어음을 갖다가 매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상기업에서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팔면서 어음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00만 원, 차변의 받으러움 100만 원. 자, 근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3월 9일 날 이 어음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갖다가 은행에 매각했대요. 매각이란 말은 갖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갖다가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할인료 4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받으러옴 자산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받으러옴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그럼 4만 원만큼 우리가 할인료 낸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자, 어떤 의미냐면 받으러움이라는 매출채권을 은행에 갖다가 처분하면서 손해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4만 원만큼 뭐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4만 원의 비용은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이라 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공부할 때 비용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지만 영업 외 비용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자산과 관련해서 미수금 쪽을 가볼게요. 자, 미수금은 수금을 하지 못했다는 뜻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과 다르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거지만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차량이나 비품이나 기기장치나 이런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던 비품을 갖다가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때는 미수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상거래 채권과 상거래 이외의 채권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품을 갖다가 팔면서 업을 받으면 받으러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받으러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받으러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받으러옴은 상거래와 관련해서 발생된 것만 하는 겁니다.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엄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수금 계정을 사용해야 돼요. 시험에 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비품 17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을 겁니다. 요 비품 170만 원에 산 거를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어음을 받고 갖다가 팔았대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나는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옴이라고 하면 될까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받으러옴은 상거래와 관련해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받으러옴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170만 원어치 주고 160만 원 받기로 한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자,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해봤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차변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입니다. 비용 항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상품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아니니까 아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과 마찬가지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네요.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말은 뭐죠? 돈을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단기라는 말은 뭐예요? 1년 이내에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기로 했을 때, 그 받을 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2월 1일 날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600만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현금을 내가 빌려준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1년 이내에 받기로 한 거니까 이 자산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요 대여금을 이자 1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로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로 하기로 했죠? 그렇죠. 현금으로 하기로 했죠. 자, 현금 자산이 61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럼 이건 왜 들어왔어요? 그렇죠. 단기 대여금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 단기 대여금을 회수한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겁니다. 그럼 1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이자 받은 거니까 이때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자 수익은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항목 한번 볼까요? 자, 용어들이 점점점 생소해지고 있어요. 그럼 자꾸 반복돼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선급금입니다. 자, 선급금이란 건 돈을 미리 줬다는 뜻입니다. 자, 상품 같은 거를 내가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선급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파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 A라는 업체에서 상품을 꼭 구입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30만 원밖에 없거든요. 30만 원 계약금을 미리 주고 나머지를 한 일주일 있다가 주기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품 등을 내가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선지급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선급금은 자산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산을 배우고 있잖아요. 왜 자산일까요? 자, 미리 지급한 것만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렇죠?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4월 1일 날 상품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계약금 미리 지급한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급금.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1일 날 상품 100만 원을 인수했대요.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증가했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때 100만 원 현금으로 주실 건가요? 상대방한테? 아, 그러면은 정말 안 되겠죠? 왜 그렇죠? 자, 30만 원은 미리 줬으니까 나머지 7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선급금이에요. 그래서 상품 100만 원 자산이 증가하고 선급금 30만 원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당좌수표 발행해서 줬다고 돼 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가지급금이에요. 자, 용어가 역시 생소합니다. 여러분, 요 가지급금의 요 가라는 글자는 한자로 임시가짜예요. 거짓가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돈을 지급을 하긴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임시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자, 어떤 경우에 이 가지급금을 많이 쓰냐 하면요. 출장비.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장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2박 3일 출장을 간다 그러면, 뭐 10만 원을 이렇게 출장비로 줬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쓰여질지, 15만 원이 쓰여질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회사가 돈을 줬을 때 임시적으로 가지급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비교통비 비용이 확정되면, 그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2월 5일 날 직원 출장 시 출장비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어림잡아서 대충 지급한 거죠. 이런 걸 또 계산 지급이라고도 합니다. 어림잡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자, 차변에는 여러분 출장 비용이니까 뭐 여비교통비 이런 비용으로 하면 될까요? 아직 출장을 가서 얼마를 쓸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출장 복귀한 직원이 17만 원의 여비를 정산했다. 즉 영수증 붙여가지고 출장 갔다 와서 17만 원 썼다라고 보고한 거죠. 이거는 여비교통비가 17만 원으로 확정된 거니까 이때는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17만 원을 또 회사가 줄까요? 직원한테? 아니죠. 미리 준 20만 원이 있으니까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상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상계라는 말은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이렇게 제거해 주고 그럼 3만 원만큼은 정산하였다는 거니까 직원은 당연히 회사에 반납을 했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았겠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써 있으니까 이제 저는 최대한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좌상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개적 과목들을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용어들이 생소하고 하시지만, 반복해서 학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